풍악이 울리고 기름진 고기 냄새가 담장을 훌쩍 넘어 마을 어귀까지 퍼졌습니다. 늦봄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기와집 사랑채에는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아낙네들이 부지런히 소반을 날랐습니다. 마당에는 기생셋이 가야금을 뜯으며 노래를 불렀고 술향기가 바람에 실렸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병준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병준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양반 족보와 남루한 기와집 하나, 그것이 전부였지요. 밥상에 고기 한 점 올리기도 어려웠고 계절이 바뀌어도 새 옷 한 벌 맞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병준은 달랐습니다. 비단 두루마기를 걸치고 비싼 곰방대도 자신이 마련한 것처럼 으스대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 비단이 누구 것이었는지, 그 기와집 뒤편곡간을 채운 곡식이 어디서 왔는지는 이 잔치에 불린 사람 중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사랑채 상석, 병준 비스듬히 앉아 술잔을 들고 있습니다. 옆엔 미양이 정실 인양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씨 부인은 마루에서 흡족하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오. 이제 이 집안은 다시 일어섰소. 흉한 것은 다 치웠고 복만 남았소. 병준의 허세 가득한 소리에 좌중에서 웃음소리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아첨꾼들은 올쏘, 올쏘하며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말에 조씨 부인이 한마디 거들고 나섭니다. 그래, 집안은 말끔해야 복이 들어오는 법이지. 미양은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비단 치마가 등불 아래 반짝였습니다. 흉한 것을 치웠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 잔치가 누구의 제물로 차려진 것인지 오늘 밤 이 집에 들이닥칠 한 사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풍악이 뚝 끊겼습니다. 기생들이 손을 멈췄습니다. 마당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대문 밖에서 무거운 말발굽 소리와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암행어 사출 두요. 이야기는 그 목소리가 울리기 15해 전으로 되돌아갑니다. 15해 전 봄이었습니다. 소월은 그의 20살이었습니다. 경주 이씨 가문의 외동딸로 대대로 이어온 양반 가문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아버지 이진수 공은 학식이 깊고 인품이 반듯한 분으로 딸이라도 아들과 다름없이 그를 가르쳤습니다. 소월은 10살에 천자문을 뗐고 15에는 사서삼경의 뜻을 헤아렸습니다. 마을 서당의 훈장보다 오히려 더 깊이 글을 읽는 규수라는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단 한 가지 왼쪽 다리가 조금 짧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걸을 때 살짝 기우는 걸음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기품과 고요함은 어떤 폭풍에도 꺾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이 흠이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병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딸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중매쟁이가 찾아왔습니다. 함양 윤씨 집안의 아들 병준. 집안이 양반이요 족보도 반듯하다고 했습니다. 살림이 조금 기울었지만 학문을 닦은 젊은이라 했습니다. 중매쟁이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지요. 아버지 이진수 공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결국 딸의 앞날을 위해 혼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넉넉한 지참금을 마련했습니다. 논밭 수백 마지기, 곡식 수십 섬, 비단과 폐물,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여종 하나. 그 여종의 이름은 복이었습니다. 소월이 10살 때부터 함께 자란 누구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복이만 있으면 어떤 시댁에서도 외롭지 않을 거야. 아버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혼례 행렬. 꽃가마가 병준내 대문 앞에 멈췄습니다. 소월이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소월의 걸음을 보는 눈들이 있었습니다. 조씨 부인의 눈이 가장 먼저 그쪽을 향했고 부채가 탁 접혔습니다. 조씨 부인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혼례는 예를 갖춰 치러졌습니다. 술이 돌고 절이 오가고 촛불이 켜졌습니다. 신랑의 눈빛이 소월의 걸음걸이를 훑었습니다. 그 눈빛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소월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망이었습니다. 집안이 가난할 때는 보이지 않던 마음, 재산이 들어오고 나니 비로소 드러나는 것들. 소월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라 재물과 함께 들어온 무언가구나. 혼례가 끝나고 밤이 깊었습니다. 소월은 신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족두리를 얹고 비단 화롯을 입고 두 손을 가지런히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촛불이 일렁였습니다.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멈추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소월은 숨을 고르고 기다렸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문 너머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오늘 밤은 사랑채에서 묵을 것이오. 그리 아시오. 소월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신랑이 문 앞에서 발을 돌린 것입니다. 서방님, 제가 무슨 잘못을 하였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못은 없소. 다만 나는 이 집의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있소. 그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요. 소월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부끄럽다는 말이었습니다. 소월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체면은 사람의 품행에서 나오는 것이지 배필의 발걸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소월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앉았습니다. 혼례복 안에 챙겨 넣었던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글씨로 빽빽하게 쓰인 편지였습니다. 소월아, 어떤 일이 있어도 그를 놓지 말아라. 글은 내가 어디에 있든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 글씨 위로 하염없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소월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신방의 촛불은 새벽이 될 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혼이 난 지 2달이 지나도록 병주는 소월의 방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월은 그 집에서 며느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시부모께 문안 인사를 드려도 조씨 부인의 시선은 항상 소월의 발끝을 먼저 찾았습니다. 밥상은 따로 받았습니다. 사랑채에서 들리는 웃음소리에 소월은 끼지 못했습니다. 보기가 곁에서 밥을 먹이고 바느질을 도왔지만 그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이 마을 양반과 마님들을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봄나들이 자리라는 명목이었지만
소월은 그 자리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느낌으로 알았습니다. 사랑채에 양반집 마님들이 둘러앉아 차를 마시는 자리에 조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소월을 불렀습니다. 당연히 나와서 인사를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월은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등은 꼿꼿하게 폈습니다.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렸습니다. 마님들은 소월의 걸음을 보고 눈빛을 교환하며 쑥덕이기 시작했고 조씨 부인이 그 눈빛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자리는 조용했습니다. 양반 마님들이 감히 대놓고 비웃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그것을 대신했습니다. 부채를 들어 입을 가리거나 고개를 살짝 돌리거나 잔을 드는 척하며 서로 눈을 맞추는 것. 그 침묵이 말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조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요. 친정이 경주이시니 문벌은 반듯한데 아시다시피 좀 불편한 데가 있어서 대를 이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시 수군거리며 웅성였습니다. 소월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떨리는 손을 치마 속에 꼭 쥐었습니다. 나를 흉 보이려고 부른 자리였구나. 소월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날 오후 보기가 소월의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가씨, 아가씨, 꽃가마가 들어옵니다. 세 사람이 들어옵니다. 소월이 창문 틈으로 보았습니다. 미향이었습니다. 분을 곱게 바르고 비단옷을 차려입고 꽃가마를 타고 대문을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소월을 흉보던 마님들이 그 자리에서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월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보기가 소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월은 잡힌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소월이 입을 열었습니다. 보기야, 아버지께 편지 한 통 써야겠다. 먹 갈아다오. 아가씨, 울지 마라. 울면 아버지가 걱정하신다. 소월은 붓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엇라 써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잘 있습니다는 거짓말이었습니다. 힘듭니다는 아버지의 병을 깊게 할 말이었습니다. 결국 소월은 그날 편지를 다 쓰지 못했습니다. 빈 종이 위에 먹물이 한 방울 맺히다가 번졌습니다. 그 집에서 소월이 버텨낸 세월이 어느덧 2해가 되었습니다. 미양이 들어온 뒤로 집안의 구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안채의 살림은 어느새 미양이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그것을 모른 척했고 병주는 오히려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소월은 본래 자신의 것이었던 방 하나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보기만이 소월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문서 한 장을 놓고 그 아들 병준도 뒤에 함께 있으며 소월을 불렀습니다. 앉아라. 조씨 부인이 문서를 밀었습니다. 잦은 출가서다. 내 스스로 이 집을 나가겠다는 서약서야. 아이도 없는 몸으로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 곱게 물러나는 게 서로에게 낫지 않겠느냐. 소월은 문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조씨 부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혼례를 올리고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살아있고 병든 몸도 아닙니다. 이 집을 스스로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 내 마음이 그러하면 할 수 없지. 조씨 부인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 차분해졌습니다.
소월은 그 침착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소월의 밥상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밥상이 오지 않았습니다. 물 한 사발조차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보기가 부엌에 가서 밥을 가져오려 했습니다. 그러자 부엌 안악이 막아섰습니다. 큰 마님 분부요. 작은 마님 방에는 아무것도 들이지 말라고. 사람이 굶으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 날 새벽 조씨 부인이 직접 소월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인 둘이 따랐습니다. 마음이 바뀌었느냐?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 잠시 생각할 곳으로 옮겨주마. 하인들이 소월을 데리고 나가고 보기가 따라가려 하자 가로막았습니다. 허접한 것들을 두는 광이었습니다. 곡식 자루와 항아리들이 가득한 어둡고 좁은 곳간이었습니다. 작은 살창으로만 빛이 들어왔습니다. 가을이었지만 밤이면 냉기가 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소월은 그곳에서 사흘을 버텼습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배가 고팠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소월은 앉아서 무릎 위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아버지가 가르쳐준 글귀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살창 아래로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작고 납작한 것이었습니다. 소월이 더듬어 집어들었습니다. 보리 주먹밥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살창 너머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 저 막동입니다. 부엌에서 볕이 없을 때 빼어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막동은 이 집에서 20년째 일하는 늙은 종이었습니다. 말이 없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 주먹밥 하나가 소월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막동아, 자네가 발각되면 어쩌려고. 마님 같은 분이 이렇게 계시면 안 됩니다요. 어서 드십시오. 소월은 그 주먹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한 입씩. 눈물이 흘렀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소월이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복이었습니다. 소월이 광에 갇힌 이튿날 새벽 조씨 부인은 보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일꾼 하나에게 보기의 짐을 꾸리게 하더니 내 마님이 너를 친정집으로 돌려보내라 하셨다. 짐 챙겨서 가거라. 마님이요? 마님이 직접 그리 말씀하셨습니까? 마님을 뵙고 싶습니다. 마님이 지금 몸이 편치 않아 방에 계신다. 어서. 보기는 버텼습니다. 소월을 보기 전까지는 못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씨 부인은 일꾼들을 시켜 보기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게 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보기의 울음소리가 담장 너머로 멀어졌습니다. 소월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광 속에서 막동이가 가져다 준 물 한 모금을 마시며 오늘은 보기가 왜 오지 않는지 생각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광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병준이 직접 왔습니다. 이 집에서 계속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오? 친정 부모는 알고 있소? 딸이 이 집 광에 갇혀 있다는 걸? 그 말이 소월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버지, 눈이 흐려가는 아버지, 그리고 밤마다 문을 열어두고 잠드는 어머니, 손도장 하나면 끝이요. 그러면 적어도 당신 부모에게는 딸이 스스로 나갔다고 말해줄 수 있소. 내쫓겼다는 말 대신 소월은 병준이 가지고 온 문서를 오래 보았습니다. 이 손도장이 무엇인지 소월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소월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합법처럼 포장해주는 문서였습니다. 그 많은 논밭도, 곡식도, 아버지가 마련해준 패물도, 그리고 보기도. 그 순간 소월의 눈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광 앞을 지나가던 막동의 발소리였습니다. 막동이 보았다. 막동이 이 모든 것을 보았다. 이 도장이 찍히는 것을 막동이 기억할 것이다. 소월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렇게 손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가락이 먹에서 떨어지는 순간 소월은 눈을 들어 병준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이 손도장이 내 마지막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가 이 집을 떠나는 증거가 아니라 언젠가 이 집으로 돌아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병준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집어들고 나갔습니다. 소월은 혼자 광에 남았습니다. 이제 보기도 없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월의 마음 안에는 불씨 하나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막동이 보았다. 막동이 기억한다. 그리고 소월도 기억한다. 그의 겨울이 일찍 왔습니다. 도장을 찍고 며칠이 지난 뒤였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한 날 저녁 광문이 열렸습니다. 조씨 부인도 병준도 아니었습니다. 그 집 젊은 하인이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나가십시오. 큰마님 분부입니다. 소월은 일어섰습니다. 광에서 보낸 날들이 몇 날인지 소월은 정확히 세지 못했습니다. 불편한 왼쪽 다리는 오래 웅크리고 앉아있던 탓에 나무 토막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무릎이 꺾여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소월 혼자 걸어 나오자 대청마루 앞에 짐 보따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월의 것이었습니다. 시집 올 때 가져온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옷 두어 벌, 솜니불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조씨 부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향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월은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절뚝이는 걸음이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돌아보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릴 것 같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월이 마을을 벗어날 무렵에는 눈발이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얼마나 걸었을까요? 발이 더 이상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을 때 소월은 이미 산자락을 한참 오르고 있었습니다. 입안이 말랐습니다. 눈을 한 움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물이 되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보따리가 무거웠습니다. 처음에는 들고 걸었습니다. 다음에는 한 손으로 끌었습니다. 결국 눈 위에 내려놓고 한 손으로 잡아당기며 걸었습니다. 그것도 얼마 못 가 손에서 놓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쉬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걸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지만 다리가 먼저 포기했습니다. 왼쪽 다리가 그만 이었습니다. 걸음을 내딛다가 발이 미끄러졌고 소월은 눈 위에 쓰러졌습니다. 일어섰다가 또 쓰러졌습니다. 다시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러다 소월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이 옷 위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지금껏 무섭다는 말을 마음속에서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서웠습니다. 이 산에서 죽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몸이 되어 봄이 와야 눈에 띌 것이라는 생각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딸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어머니, 밤마다 방문을 열어두고 잠드는 어머니, 살아만 있거라고 혼자 중얼거리는 어머니. 소월은 그 어머니의 얼굴이 눈꺼풀 안에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귀 밑으로 흘러내린 모습, 손마디가 굵어진 손, 밥 한 술 더 먹으라며 소월의 상에 반찬을 얹어주던 그 손. 어머니, 나 여기 있어요, 어머니. 눈물이 났습니다. 뺨 위에 떨어졌다가 금세 차갑게 굳었습니다. 소월은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눈이 소월의 어깨 위에, 무릎 위에, 머리 위에 쌓였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조금만 눈을 감자. 조금만.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소월은 알았습니다. 지금 눈을 감으면 다시 뜨지 못한다는 것을.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눈 속에서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강무가 산에서 내려오던 길이었습니다. 이 산에서 혼자 산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내려가면 항상 사람들이 그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글도 모르고 번듯한 집도 없고 족보도 변변치 않은 산에 장에 내려가 짐승 가죽을 팔고 쌀을 사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말을 걸어오는 사람도 없었고 강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이 편했습니다. 산은 묻지 않았습니다. 강무가 그를 모른다고 비웃지 않았고 혼자라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그날도 토끼 덫을 살피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눈이 쏟아졌지만 강무는 이 길을 눈 감고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길 옆 소나무 뿌리 근처로 눈덩어리 치고는 형태가 묘했습니다. 강무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눈 속에 반쯤 파묻힌 사람, 입술이 파랗고 얼어버린 여자를 보았습니다. 강무는 무릎을 꿇고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이봐요. 이봐. 반응이 없었습니다. 강무가 장갑을 벗고 목 언저리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맥이 있었습니다. 가늘고 느렸지만 있었습니다. 이봐요. 일어나 봐요. 일어나. 강무가 양 어깨를 세게 흔들었습니다. 소월의 고개가 힘없이 앞뒤로 흔들렸습니다. 뺨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소월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가늘게 실처럼 열렸습니다. 흐릿한 눈이었습니다. 강무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무가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 숨이 끊어질 듯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강무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소월을 품에 안아 올렸습니다. 어른 여자가 이렇게 가벼울 수 없는데 하고 강무는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굶은 몸인지 느껴졌습니다. 움막까지 오는 내내 소월은 가끔씩 눈을 떴다가 다시 감았습니다. 강무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빠르게 걸었습니다. 강무는 한 손으로 소월의 얼굴 위에 눈을 쓸어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움막 안에 들어와 소월을 가장 따뜻한 자리에 눕혔습니다. 화로에 불을 피웠습니다. 가죽 덮개를 덮었습니다.
강무는 소월 옆에 쪼그려 앉아서 잠시 보았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다른 사람을 본 것이 얼마 만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코끝이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래서 살아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강무는 움막 한쪽에 있는 물 항아리에서 물을 떠왔습니다. 소월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적셔주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 소월의 눈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또렷했습니다. 눈동자가 천장을 보다가 옆에 쪼그려 앉은 강무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정신이 드시오? 소월이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 안 해도 돼요. 물 마셔요. 강무가 소월의 머리를 한 손으로 받쳐들고 물을 입에 대어 주었습니다. 소월이 천천히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소월은 왜 눈물이 나는지 몰랐습니다. 살아있어서인지, 아직 죽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낯선 사람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을 먹여주는 것이 지난 2해 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온기여서인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귀 뒤로 넘어갔습니다. 강무는 그 눈물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죽 덮개를 턱 아래까지 더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소월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움막 안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소월이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작고 쉰 목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나중에 해요. 지금은 자요. 소월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까처럼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얼굴이었습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월은 그 얼굴을 마음속에 안고 오랜만에 제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강무는 소월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솥에 물을 올렸습니다. 말린 산나물 몇 줌을 넣었습니다. 죽을 끓일 생각이었습니다. 4년 만에 이 움막에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강무는 그저 솥을 저으면서 죽이 너무 걸쭉해지지 않도록 물을 한 모금 더 부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파 쓰러진 사람이었습니다. 일단은 먹여야 했습니다. 그것이 강무가 아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습니다. 소월이 움막에서 눈을 뜬 것은 이틀 뒤였습니다. 처음에 눈을 떴을 때는 여기가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낮은 천장, 흙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나무 타는 냄새. 고개를 돌리니 화로가 보였습니다. 그 옆에 강무가 쪼그려 앉아 뭔가를 깎고 있었습니다. 짐승뼈로 만드는 도구인 것 같았습니다. 소월이 일어나려 하자 강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워 있어요. 아직 일어나면 안 돼요. 제가 여기서 며칠이나 이틀 열이 좀 있었어요. 소월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움막 안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었습니다. 한쪽에 나무로 만든 선반이 있고 말린 약초 묶음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짐승의 가죽 두어 장이 벽에 걸렸고 솥 하나와 그릇 몇 개가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공간이었습니다. 여기 혼자 사십니까? 네. 더 묻지 않았습니다. 강무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강무가 죽을 끓여왔습니다. 소월은 반쯤 일어나 그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따뜻한 음식이었습니다. 아무 맛도 없는 산나물 죽이었지만 소월은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 소월이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소월입니다. 경주 이씨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강문은 죽그릇을 받으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알 필요 없어요. 몸 나으면 갈 곳 찾으면 되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소월은 가죽 덮개를 끌어안고 창 너머 어두운 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번 혼례를 올린 여자입니다. 양반집 며느리로 들어갔지만 첫날 밤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이 다리 때문에 2해 동안 그 집에서 며느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채로 살다가 손도장을 강제로 찍히고 쫓겨났습니다. 겨울밤에 보따리 하나 들고 강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친정에도 갈 수 없고 돌아갈 집도 없습니다. 당신이 저를 이곳에서 내보내도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월은 강무를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인 것을 알고도 여기 있어도 된다고 하시겠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화로에 불이 타닥거렸습니다. 강무는 한참 동안 불만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아무것도 없소. 글도 모르고 족보도 없고 집이라고는 이 움막 하나요. 이런 사람이어도 괜찮다면 있어도 됩니다. 그날 밤 소월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월은 그 겨울을 강무의 움막에서 났습니다. 처음 한 달은 몸을 추스르는 데만도 벅찼습니다. 강무는 말이 없었지만 매일 아침 죽을 끓였고 약초를 캐다 다렸습니다. 소월이 조금씩 기운을 되찾으면서 움막 안의 일들을 하나씩 맡기 시작했습니다. 2 사람은 어느 날부터인가 자연스럽게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해가 지면 각자 자리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그 생활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봄이 깊어지던 어느 날 강무가 말했습니다. 산 아래 절에 스님이 한 분 계시오. 혼례를 올리면 어떻겠소? 소월이 강무를 보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과 혼례를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내가 먼저 말 꺼냈잖소. 소월은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입꼬리만 올라가는 웃음이었습니다. 산 아래 작은 절, 노승줄에 들꽃 한 다발, 혼례는 소박했습니다. 하객도 없었고 잔치상도 없었습니다. 노승 한 분이 2 사람을 세워놓고 주례사를 읽었습니다. 원망으로 맺으면 칼이 되고 정으로 맺으면 길이 된다. 너희는 길을 택하거라. 강무가 절을 올렸습니다. 너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노승이 깜짝 놀라 손을 내밀었고 강무는 겨우 중심을 잡으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처음 혼례를 올리는 게요? 처음이요. 소월이 소매로 입을 가렸습니다.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지난 2해 동안 소월이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은 날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2 사람은 나란히 산을 올랐습니다. 강무는 진달래꽃 한 가지를 꺾어 소월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소월은 그 꽃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 받지 못했던 것들이 이렇게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소월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혼례를 올리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소월이 움막 한쪽 선반에서 묵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장에서 물건을 샀을 때 받은 것인지 찢어지고 누렇게 바랜 종이였습니다. 글씨가 몇 자 적혀 있었습니다. 소월은 무심코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적힌 건지 아세요? 강무가 힐끗 보았습니다. 모르오. 소월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무는 이미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 글자를 모르신다고요? 모른다고 했소. 산에서 사는데 글이 무슨 소용이요? 소월은 잠시 강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사람의 움막에는 서책이 단 한 권도 없었습니다. 장에서 사온 물건에 붙은 이름표를 강무가 한 번도 읽으려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날짜를 세는 것도 항상 달과 눈 쌓이는 것으로 가늠했지 달력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소월은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글을 모른다. 그 생각이 소월의 마음 안에서 씨앗처럼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얼마나 다른 세상인지 소월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병준의 집에서 쫓겨날 때 그 문서를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소월은 무엇이 자신에게 일어난 것인지 알았습니다. 막동이가 목격자라는 것도 그 도장이 나중에 무엇이 될 수 있는지도. 하지만 그를 몰랐다면 아무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당하기만 했을 것입니다. 소월은 그날 저녁 밥을 짓다가 문득 옛 이야기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평강공주의 이야기였습니다. 울보공주를 달래려고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고 했던 것이 정말로 온달에게 간 공주. 그 공주가 온달을 장군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 어릴 때 아버지가 읽어주신 이야기였습니다. 평강공주는 온달을 장군으로 만들었다지. 나는 이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 수 있을까? 소월은 솥을 저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칼로 싸우는 장군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 힘세고 고든 사람이 글을 알고 법을 알고 세상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이 관리가 되어 백성의 억울함을 들어줄 수 있는 자리에 앉는다면, 그리고 언젠가 그 자리에서 소월 자신의 억울함도 풀 수 있다면 막동이와 내가 기억하는 증거가 있다. 이제 그 증거를 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월은 밥상을 치운 뒤 등잔불 앞에 앉아 종이 한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강무가 보았습니다. 뭐하오? 글을 쓰려고요. 나한테는 왜 등잔을 이쪽으로 당기오? 당신도 여기 앉으세요. 강무가 눈썹을 들었습니다. 글을 가르쳐 드리려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글이요? 지금 나이가 몇인데. 늦지 않았습니다. 앉으세요. 강무는 잠시 소월을 보다가 결국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가 내키지 않는다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팔짱을 끼고 어깨를 잔뜩 올리고 소월은 붓을 들어 천자문 첫 글자를 썼습니다. 하늘천. 강무가 내려다보았습니다. 따라 써보세요. 하늘천. 글씨가 나왔습니다. 지렁이가 기어가다. 낮아빠진 것 같은 글씨였습니다. 강무는 자신이 쓴 글자를 보고 그 자리에서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안 되겠소. 나는 소질이 없는 것 같소. 오늘 첫날입니다. 앉으세요. 강무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 혀를 살짝 내밀며 집중하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소월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산에서 짐승을 쫓을 때의 눈빛과 지금 글자를 쓸 때의 눈빛이 똑같다는 것을,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름이 되자 소월은 산나물을 캐어 장에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강무가 못 가게 했습니다. 장은 내가 가오. 당신은 여기 있어요. 당신은 오늘 공부해야 해요. 내가 다녀오겠습니다. 장에는 거친 사람들이 있어. 혼자 가면 안 돼요. 제가 장에 못 갈 것처럼 보이십니까?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말합니다. 다녀오시오. 해지기 전에. 소월은 나물 바구니를 이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절뚝이는 걸음이었지만 익숙한 걸음이었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손질이 깨끗한 나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장에 도착해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나물은 금방 팔렸습니다. 손질이 정갈하니 사람들이 먼저 찾았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건달셋이 어슬렁거리며 다가와 나물 바구니를 발로 차며 소리칩니다. 이봐, 여기 자리세 내야 하는 거 모르오? 우리가 이 장 관리하는 사람들이요. 소월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 관리는 아전이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어느 관아 소속이십니까? 건달들이 굳었습니다. 뒤에 있던 두 명이 씩 웃었습니다. 말이 안 통하네. 자리세 안 내면 나무를 다 엎어버릴 테니까 그리 아시오. 소월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더 또렷해졌습니다. 공갈로 돈을 뜯는 것은 법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행동이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아십니까? 건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바구니를 발로 차려는 순간 쿵소리와 함께 강무가 나타났습니다. 소월이 장에 간 지 2시간도 되지 않아 강무는 결국 공부를 덮고 내려왔습니다. 공부가 안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걸렸습니다. 강무는 건달의 멱살을 한 손으로 잡아들었습니다. 건달들의 발이 땅에서 떠올랐습니다. 이 바구니에 손대면 많이 다친다. 건달 셋은 보따리도 챙기지 못하고 달아났습니다. 장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수 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강무는 아무 표정 없이 소월의 바구니를 들었습니다. 돌아오는 산길에서 소월이 말했습니다. 공부는 다 했습니까? 강무가 멈칫했습니다. 조금 걱정이 돼서 공부를 내팽개치고 오셨군요. 당신이 다칠 수도 있었잖소. 오늘 제가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들으셨습니까? 법을 들이댔습니다. 법을 알면 몸으로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강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구니를 든 손이 묵직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 오늘 잘했잖소. 소월이 멈췄습니다. 강무가 앞을 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귀가 살짝 빨개졌습니다. 소월은 웃음을 참았습니다. 참다가 결국 터졌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강무는 잠들었고 소월은 혼자 등잔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붓을 들고 종이 위에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낮에 가르쳐 준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강무에게 줄 것이었습니다. 소월은 쓰다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창 너머 산이 달빛에 젖어 있었습니다. 소월은 그 달을 올려다보며 혼자 말했습니다. 평강공주는 바보 온달을 장군으로 만들었다지. 나는 이 사람을 장군이 아니라 관리로 만들겠다.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사람, 글을 알고 법을 알고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사람.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내가 찍은 도장의 의미를 언젠가 이 세상 앞에서 밝힐 것이다. 막동이가 기억하고 보기가 기억하고 나도 기억한다. 그날 그 광에서 찍힌 도장이 무엇이었는지. 달이 구름 사이로 잠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소월은 붓을 다시 들었습니다. 쓰는 것은 내일 강무에게 줄 천자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월의 손에 담긴 것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소월의 몸에 변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강무도 몰랐습니다. 소월이 밤 냄새를 맡을 때마다 얼굴이 굳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뒤집히는 것이 계속되었습니다. 강무는 약초를 캐다 다려주었습니다. 소월은 그것을 마시면서 혼자 알았습니다. 아이가 들어섰다는 것을. 소월은 그날 밤 강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생긴 것 같아요. 강무는 잠시 소월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일어나더니 움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소월이 이상하게 생각할 만큼 오래 나가 있었습니다. 한참 뒤 들어온 강무의 손에는 산에서 캐온 싱싱한 더덕한 무더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몸에 좋다고 들었소. 소월은 그 더덕을 받으면서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듬해 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산의 아이였습니다. 소월은 이름을 도윤이라 지었습니다. 도를 알고 윤리를 아는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강무는 그 이름을 들으면서 한동안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도윤, 도윤이. 작은 아이가 강무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강무의 굳은 살 박인 크고 거친 손을 그 작은 손이 꼭 쥐었습니다. 강무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걸음마를 떼기도 전부터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 아이는 듣는 것을 그냥 흘리지 않았습니다. 강무가 저녁에 공부를 할 때 도윤은 어머니 등에 엎여 자거나 옆에서 기어다녔습니다. 강무가 소리내어 글을 읽었습니다. 도윤이 옆에서 눈을 껌뻑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무가 틀린 글자를 읽었습니다. 소월이 막 입을 열려는 순간 아버지, 틀렸어. 강무가 멈췄습니다. 소월이 멈췄습니다. 도윤이 기어와서 종이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글자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현이야. 아버지는 혈이라고 했어. 강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윤을 보았습니다. 도윤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이놈이 언제 배운 거요? 저도 안 가르쳤는데요. 그럼 어디서? 아버지가 매일 읽잖아. 나 다 들었어. 강무의 체면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2번 하고 밖에 나가 장작을 패는 척했습니다. 소월은 그 모습을 보며 또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도윤은 아버지 공부 시간에 옆에 앉았습니다. 강무가 모르는 글자를 도윤이 가르쳐주는 일이 생겼습니다. 강무는 그때마다 헛기침을 했습니다. 도윤은 밥을 먹을 때도 강무에게 글 얘기를 묻곤 했습니다. 소월은 그때마다 등을 돌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웃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끔은 나무를 캐러 가는 소월과 함께 산으로 갔습니다. 강무와 도윤은 달리기도 하고 한가로이 따스한 햇살 아래서 낮잠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새삼 소월은 이런 행복함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무의 글씨가 반듯해졌습니다. 처음 지렁이처럼 기어가던 글씨가 어느 해 봄에는 훈장의 글씨 같아졌습니다. 소월은 그것을 보며 조용히 안도했습니다. 이제 글만이 아니었습니다. 소월은 강무에게 법전을 읽혔습니다. 상소문 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사건을 논리로 정리하는 법, 증거를 글로 남기는 법, 억울함을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증명하는 법. 밤마다 등잔이 타들어갔습니다. 기억하세요. 억울함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문서와 증인이 지킵니다. 그럼 나 같은 사람이 관리가 될 수 있겠소?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과거 시험은 글 잘 쓰는 양반들 세상 아니요. 당신의 글이 지금 어떤지 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가진 것을 보세요. 글을 아는 머리, 남을 두려워하지 않는 심장,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고듬. 그것이 관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강무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붓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강무의 대답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옆에서 졸다가 깼다가 하면서 잠결에도 아버지의 글 읽는 소리를 따라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집중력이 뛰어난 도윤이었습니다. 과거 시험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거 시험 결과가 나는 날이었습니다. 한양 거리에 방이 붙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강무는 군중 속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자신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못 찾았습니다. 2번 봤습니다. 아니 3번 봤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강무 합격. 강무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환호하고 울고 했지만 강무만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큰 사내가 허리를 꺾고 어깨를 흔들며 울었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떨렸습니다. 소월은 그 뒤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울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울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윤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름 저기 있어요. 맨 위는 아니지만 있어요. 맨 위가 아니어도 됐다. 있으면 된 거야. 소월이 다가와 강무의 옆에 섰습니다. 강무가 소월을 보았습니다. 당신 덕이요. 당신이 한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강무가 소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월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몇 해 뒤 강무는 암행어사의 임무를 받았습니다. 세금 장부 조작과 백성 수탈을 밀고가 들어온 마을이었습니다. 강무는 변복을 하고 그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마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장터에 물건이 없었습니다. 논두렁을 걷는 농부들의 얼굴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올해도 장부가 이상합니다요. 분명히 20섬을 냈는데 10섬으로 적혀 있다 하고 어느 집안 이름이 장부에 자주 나오? 윤씨 댁이요. 조씨 부인 댁이 이 마을에서 제일 무섭습니다요. 감히 입도 못 뻥긋해요. 강무의 손이 천천히 마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 이름이 소월에게서 들은 이름과 같다는 것을 강무는 아직 몰랐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압수된 서류들이 쌓였습니다. 세금 장부, 재산 매매 문서, 호적 조작 기록들. 강무는 밤새 그것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강무의 손이 멈췄습니다. 오래된 문서 하나였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자진 출가서, 날짜 도장 그리고 지문 뭉개진 흔적. 강무는 그것을 오래 보았습니다. 이건 스스로 찍은 게 아니다. 눌린 자국이다. 그리고 이름을 읽었습니다. 소월 경주 이씨. 강무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소월이 처음 고백했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첫날 밤도 못 치르고 도장을 강제로 찍히고 겨울밤에 쫓겨났다던 그 이야기. 그날 강무는 다 듣고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집인지 어디인지 지금 알았습니다. 강무는 문서를 손에 쥐고 일어섰습니다. 강무는 그날 밤 소월에게 문서를 꺼냈습니다. 소월은 그것을 보는 순간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 문서를 소월도 알고 있었습니다. 찍히던 순간을 잊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 집이었소? 소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소? 알면 당신이 흔들릴까 봐서요. 시험장 앞에서 칼을 들고 달려갈까 봐서. 강무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내가 그 집 사람들을 칼로 베지 마세요. 우리가 배운 게 뭔지 잊으셨습니까? 강무는 한참 소월을 보았습니다. 눈에 무언가 가득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신한테 한 짓이 그 광에 가두고 굶기고 겨울밤에 내쫓고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던 겁니다. 강무가 소월을 안았습니다. 조용히 그냥. 소월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움막에서 처음 만났던 그 겨울밤이 있었고 평강공주 이야기를 혼자 하던 그 달밤이 있었고 방에 이름이 오르던 날의 눈물이 있었고 지금 소월은 말했습니다. 부숴야 할 것은 사람의 목이 아닙니다. 거짓의 기둥입니다. 그리고 하나씩 꺼냈습니다. 첫째, 세금 장부 원본과 조작본의 대조. 둘째, 미양의 불법 매매 문서. 셋째, 소월의 친정 재산이 위조 서류로 넘어간 기록. 넷째, 자진 출가서. 강압의 흔적이 남은 그 도장. 그리고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막동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20년을 일한 늙은 종. 그날 광 앞에서 도장이 찍히는 것을 보았던 사람. 소월이 쫓겨나던 그 겨울밤을 기억하는 사람. 강무는 막동을 찾았습니다. 막동은 지금도 그 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늙고 등이 굽었지만 기억만은 또렷했습니다. 막동은 떨리는 목소리로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다 봤습니다요. 마님 팔을 비틀고 손가락을 먹에 묻혔습니다요. 그리고 보기를 쫓아낸 것도 제가 봤습니다요. 도윤이 강무 뒤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일을 당하셨어요? 소월이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야. 병준의 집에서는 잔치가 한창이었습니다. 병준이 고을 사또 자리를 받았다는 축하 자리였습니다. 기생들이 노래를 불렀고 풍악이 울렸습니다. 미양은 정실 자리에 앉아 폐물을 골랐습니다. 조씨 부인은 그 모습을 보며 흡족했습니다. 이제 이 집안은 흠이 없소. 흠은 다 치웠소.
흠은 치우면 된다. 치운 것들은 기억할 필요가 없어. 그들은 몰랐습니다. 바로 그 치운 것이 오늘 밤 이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풍악 소리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 소리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풍악이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대문이 열렸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잔치상이 뒤집혔습니다. 기생들이 달아났습니다. 아첨꾼들이 벽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강무 뒤로 소월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절뚝이는 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 걸음은 달랐습니다. 이 집의 마당에서 구경거리가 되어 걷던 그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쫓겨나며 대문을 통과하던 그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오는 걸음이었습니다. 미양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여자는 도윤이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키가 아직 작았지만 등은 꼿꼿했습니다. 어사라니 이 밤중에 이 집이 마을 사람들의 피를 빨아 부귀영화를 누리는 집인지 오늘 밝히러 왔습니다. 소월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문서들을 탁자 위에 하나씩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담담한 목소리로 조씨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얼어 죽지 않고 돌아온 것이 그리 두려우십니까? 조씨 부인이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강무가 하나씩 죄를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이 마을 백성의 세금을 2배로 거두고 절반만 기록한 장부입니다. 둘째,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판 문서입니다. 셋째, 멀쩡한 사람을 강제로 광에 가두고 팔을 비틀어 도장을 찍게 한 자진 출가서입니다. 증인들이 들어섰습니다. 막동이가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굽었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으며 그날 일을 하나씩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이 집에서 큰마님 팔을 비틀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이 집에서 일했습니다. 다 봤습니다. 이 집의 도장과 자진 출가서의 도장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지문은 뭉개졌습니다. 강압의 흔적입니다. 그건 어머니가 저 여자는 귀신이야. 죽었어야 해. 소월이 한 걸음 더 나섰습니다. 제가 죽었어야 당신들이 편했겠지요.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들은 법 앞에 서게 됩니다. 마당 밖에서 장터 사람들, 농부들, 세금을 2배로 낸 사람들이 들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세금 돌려줘요. 돌려줘. 세금 이중 착복, 재산 강제 편취, 문서 위조, 인신매매. 전 재산을 몰수하고 유배에 처한다. 빼앗긴 재산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다. 백성을 울린 집안은 그 울음으로 무너진다. 강무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곡간을 열어라. 안에는 곡식 자루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서 2배로 거두어 숨겨놓은 것들이었습니다. 이 곡식은 이 마을 백성들의 것이다. 지금 당장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한 집도 빠짐없이. 마당 밖에서 그것을 듣던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러더니 한 사람이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이 번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소리가 났습니다. 병주는 그 모습을 보며 무릎을 꺾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손을 떨었습니다. 미양은 방 구석에서 비단 치마를 움켜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소월은 그 자리에서 멀리 서 있었습니다. 눈을 한번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긴 호흡 안에 눈 내리던 겨울밤이 있었습니다. 광 속에서 보리 주먹밥을 먹던 밤이 있었습니다. 강압으로 찍혔던 도장이 있었습니다. 산 위 등잔불 아래 천자문을 가르치던 밤이 있었습니다. 합격 방 앞에서 어깨를 흔들며 울던 강무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 한숨으로 지나갔습니다.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소월은 오랫동안 소식을 끊었던 친정집을 찾았습니다. 담장 밑에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대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소월이 대문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루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조금 굽었고 머리에 흰 것이 섞였지만 그 손놀림을 소월은 알았습니다. 복이었습니다. 소월의 눈이 커졌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복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빗자루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 아가씨? 소월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가씨 맞아요? 정말 우리 아가씨예요. 복이가 달려왔습니다. 소월도 걸었습니다. 절뚝이는 걸음으로 빠르게 두 사람이 마당 한가운데서 만났습니다. 복이가 소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꼭 아가씨 어디 계셨어요?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그 집에서 쫓겨나고 나서 친정 마님께 달려왔는데 아가씨는 없고 어디 계셨어요? 도대체 어디서? 소월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복이야 잘 있었어? 잘 있긴요. 아가씨 걱정에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마님 어른께서도 밤마다 아가씨 이름 부르시고 그때 안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이야 누구 왔느냐? 복이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그냥 소월의 손을 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마루에 서서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그 걸음을 알아보는 눈은 이 사람뿐이었습니다. 소월아. 소월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딸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소월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마디가 굵어진 손이었습니다. 밥 한 술 더 먹으라며 반찬을 얹어주던 그 손이었습니다. 사람만 있으면 됐다. 사람만 있으면 돼. 안채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요? 복이가 황급히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어른, 아가씨가 왔습니다요. 아가씨가 돌아왔습니다요. 잠시 후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복이가 부축했습니다.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월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월아, 우리 딸이냐? 정말 우리 딸이냐? 아버지 딸이 돌아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부녀는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울음이 조금 가라앉을 무렵 소월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소월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윤이 그 손을 잡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무릎을 꿇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장인어르신, 장모님, 저는 강무입니다. 두 분의 사위입니다. 아버지 이진수 어른이 손을 뻗었습니다. 강무라고? 목소리가 반듯하구나.
정말 자네가 내 딸의 서방인가? 네. 장인어르신,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손자, 도윤이도 함께 왔어요. 소월아, 내가 손자를 데려왔구나. 이 아비가 살아서 보는구나. 어머니가 도윤을 끌어안았습니다. 도윤은 얼떨결에 안겼다가 곧 팔을 들어 할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어른처럼. 보기는 그 모습을 보다가 마루 기둥을 잡고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아가씨 정말 잘 됐어요. 잘 됐어. 강문은 문 밖에서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조용히 눈을 훔쳤습니다. 사내가 우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깨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눈은 녹아 물이 되지만 억울함은 증거가 되어 남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뜻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